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리 선생님, 지리는 빡쌤입니다. 지난 시간 1강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2강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저작재산권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라는 대단원 1단원에 있는 중단원 2단원 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여행의 일정과 경로,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온라인 클래스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모든 문구들이 너무나 와닿았고 의미있었지만 그냥 무작위로 몇 가지 문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은 몇 가지 문구들을 함께 나눠보고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여행이란 또 하나의 경험이다 라고 써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여행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과정이자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휴식시간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에게 여행이란 삶의 원동력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하는 바인데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바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래 이제 여행을 가야지,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또 나에게 여행이란 새로운 장소, 사람들, 문화, 환경 등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써준 친구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여행이란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는 배움이다. 라고 써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행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좋다,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정말 여행의 본질을 담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느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미션을 줬을 때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막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네, 저의 모습이고요. 뒤에 보면은 제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죠. 사막에서는 역시 이러한 낙타를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동 지역이나 이집트 같은 그런 사막이 또 많은 곳들, 고비 사막이라든지 아타카마 사막이라든지 사막 같은 곳들에서는 낙타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실제로 걸어보면은 발이 푹푹 빠져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낙타를 탔던 것처럼 지금은 또 우리 어떤 환경에 맞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왔고 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여행을 할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교통수단과 여행과의 관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시계를 따져서 보시면은 사실 지금 캐릭터가 얘기하고 있죠. I'm back in time in 1776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18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18세기에는 이렇게 마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은 점점 변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과 부산역의 거리를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비교를 좀 해보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전거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쭉 달렸을 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무려 37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타실 수 있겠나요? 근데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도보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그런데 걷는 거, 지금 도보는 지원하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략적인 시간을 봤을 때 도보로 무려 81시간인데 이거 그냥 쉬지 않고 걸었을 때 의미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 8, 9일, 10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하루에 10시간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과연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자동차를 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반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제일 빠른 경로는 바로 KTX를 탔을 때겠죠. 그래서 KTX를 탄다면 가장 빠른 KTX를 타면 2시간 20분. 무려 2시간 만에 이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편도로 일단 2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 81시간에서 2시간이니까 거의 40배 이상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 첫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의 방법과 일정,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여행의 아예 테마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대에는 가축, 마차 등에 의해서 여행을 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지리학자 중에서 조선 후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지리학자가 있어요. 그 지리학자는 보통은 이제 거의 걸어서 도보로 또는 그쵸. 네. 가축 정도 탈 수 있었겠죠. 말 같은 것들. 그렇게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여행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요 발달의 어떤 중간에 있었던 단계 중에서 19세기 철도와 여객선 발달 하면서 이제 교통수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사실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단연 비행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의 발명이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제지리 파트가 과거에 과목으로 있었어요. 그 과목이 있을 때 자주 나왔었던 그림인데요.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공간거리의 축소라고 이제 얘기하는 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은 15세기, 16세기, 무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차와 범선 때문에 주로 시속 16km밖에 되지 않는 요런 정도의 속도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었죠.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빨라지게 되었고요. 거의 10배 가까이 빨라지게 되었고요. 증기선도 마찬가지로 큰 획기적인 속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를 지나면서 현재 제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0km 정도를 달리기 때문에 주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간 거리가 축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른 여행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빠른 이동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확실히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답을 달아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비싼 운임. 너무 이제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기후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후가 너무 안 좋거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비가 너무 심하게 오거나 태풍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공항은 보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선박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선박.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으로는 숙박 비용 아끼고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할 수 있고 바다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항공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또 항공과 마찬가지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기차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기차? 기차를 타는 것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항공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다, 갈아타야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일단 기후의 영향은 덜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 정시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시성.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지켜준다는 장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제일 익숙한 교통수단은 역시나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있어요. 물론 혼잡하다, 시간이 길어진다, 연료비가 많이 든다 한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가장 편하고 접근성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나가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탈 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문을 열자마자 바로 우리 집 앞에 막 헬기가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문을 열자마자 차를 샀다면, 네, 내 차가 집 앞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 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랑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드론의 발달 속도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우리 영어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놀랐을 수 있겠는데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돈 패닉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존의 드론이 여러분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드론이 이렇게 지금 택배 물류를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에 이걸 도입을 했는데 최근도 아니죠. 사실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택배로 물류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막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해마다 엄청난 드론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세대의 그런 배송의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드론 업계의 최대 화두는 드론 택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딱 드론 택시에다가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타고서 드론 타고 나르는 거죠. 회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상에서의 교통수단을 아예 벗어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런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사진을 통해서 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터키의 카파도니아를 열기구로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카파도니아라는 곳은 응해암이라고 하는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들이 쌓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일일이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나 넓어요. 그런데 이 지형의 울룩불룩한 굴곡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기 위해서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다들 열기구를 타고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 카파도니아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열기구 여러분 타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네. 핫에어 벌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이렇게 타고 네, 가게 돼 있고요. 저는 열기구를 타고 여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제 언젠가 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교통수단 중에서 크루즈 여행. 너무나 럭셔리하고 네, 호화로운 여행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 크루즈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거의 시골에 있는 마을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크고 객실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크루즈 안에도 사실은 여러 개의 식당, 뭐 수영장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면서 세계 여러 군데에서 내리면서 호텔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크루즈의 확대 사진이고요. 크루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크루즈 안에 수영장과 심지어 워터 슬라이드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피오르드라고 하는 빙하 지형 중에 하나예요. 빙하 지형인데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걸어서 들어가기에 너무나 험준한 산맥이고 또 이걸 이제 다른 걸 타고 들어가기에 뭐 철도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기도 좀 애매하고 가장 적합한 게 크루즈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 이제 적합한 여행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남극이나 북극을 이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여행을 제가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 좀 더 익숙하신 거죠? 곤돌라. 그래서 좀 크루즈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배를 타고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죠? 베니치아로
그래서 물의 도시인 베니스를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가면은 여러분 스파이더맨 그 파 프롬 홈에서 봤겠지만 곤돌라를 타고 호텔을 가야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행 상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네일로입니다. 네일로. 지금 이런 전염병 상황 때문에 과연 또 언제 네일로가 가능할지 아직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패스 한 장을 사면은 이 패스 한 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일로를 20살 때 2번을 했습니다. 20살 때 2번을 했는데 7일권을 끊었어요. 그때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한 54,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7일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제 숙박비를 아끼려고 그때는 너무 가난한 대학생 시절이니까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산에서 정동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차를 완행열차, 또 무궁화호로 탑니다. 그걸 밤에 타요. 밤 12시에 타서 그 다음날 막 새벽 5시, 6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박비를 아낄 수 있고 또 이제 기차를 한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뭐 10만 원 정도로의 엄청 저렴한 금액으로 뭐 객관적으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행을 한다고 쳤을 때 정말 이제 소액의 금액으로 7일을 아주 열심히 놀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전염병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어서 좀 더 시간이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네일로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기차 여행이죠.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경험을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 게 이 기차에 그렇게 러시아 훈남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 아직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시베리아를 쭉 관통하는 열차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깁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는 거의 유럽 쪽에 붙어 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 북한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거의 유라시아 대륙 관통하는 그 라인을 쭉 가는 시베리아를 쭉 횡단하는 열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총 60개 이상의 역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역에서도 정차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화장실도 다 들어있고 뭐 침대도 있고 뭐 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뭐 쉽지는 않겠죠. 몇 날 며칠, 뭐 일주일, 2주일을 기차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동생은 최근에 이 횡단열차를 타고 왔는데 상당히 재밌었지만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열차가 얼마나 기냐 봤을 때 지구 둘레의 약 4분의 1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제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일 예쁜 사진이어서.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정말 길어요. 혹시 여러분 이베리아 돼지고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이베리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르는 유럽의 남쪽 끝에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반도인데요. 이 반도에서 쭉 여기 스페인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있는데 스페인 북부를 쭉 관통하는 요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작은 도시에 바로 성야고보의 유해가 담겨있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보통 카톨릭 신자들이 중세 때부터 많이 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스페인 정부에서 아예 관광 코스로 만든 것이죠. 여기는 굉장히 또 다니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의 어떤 생각,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로 다니는 도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되게 다른 여행지에선 보기 힘든 정도의 그런 친밀함과 그런 어떤 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바로 이 스페인 하숙이라고 했던 작년에 유행했던 이 예능에서 나왔던 알베르게가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중에 있는 작은 민박집 같은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와 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정남 씨 이분이 이제 세 분이서 함께 운영했던 스페인 하숙집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에스파냐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가는 길인데 장기간의 도보 여행이고 무려 얼마나 장기간이냐 30에서 4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800km. 웬만큼 방학을 길게 가지지 않는 이상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시기를 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정말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났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링크로 달아줄 영상도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과 관련된 영상을 달아줄 텐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한국분이 만든 길이 바로 제주 올레길이 됩니다. 제주 올레길은 제가 특별히 제주 한라산 채로 글씨체도 바꿔보았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이렇게 요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나무마다 이렇게 올레길이라고 하는 띠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만 잡고 띠만 찾으면서 간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제주도에 갔는데 바닷가 근처에 뭔가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길을 잃었다 할 때는 이 띠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띠. 이 띠가 바로 제주 올레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올레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작은 길, 굉장히 작은 오솔길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 방언으로 올레라고 하기 때문에 올레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올레길을 개발한 것은 2007년 1코스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21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제주도 너무나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저도 너무나 가고 싶은데 혹시 가게 되신다면은 이 올레길을 걷는 것도 한번 코스에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행과 교통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을 당장 떠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stay positive. 긍정적인 이 철자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이제 마인드를 트레이닝 해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